하버드 수석 졸업, 보스턴 최고 로펌 최연소 파트너, 실리콘밸리 CEO 아버지, 예일대 출신 어머니, 누가 봐도 완벽한 인생이었죠. 그런데요, 그 여자가 갑자기 한국으로 이직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거기선 제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완벽한 여자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삶, 그리고 정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버드 법대 수석 졸업, 미국 최고 로펌의 최연소 수석 변호사, 실리콘밸리 CEO 아버지와 예일대 출신 미술사학자 어머니,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매일 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혼자 남은 집 안에서는 숨 쉴 틈조차 없이 무너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블룸스데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죠. 보스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펌에서 매일같이 회의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아침 5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말에는 유명 인사들과의 자선 파티와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제 일정표는 빈틈없이 완벽했고 인생 역시 그러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무리 높은 성과를 이뤄도 더 이상 기쁘지 않았습니다. 명함 위의 직함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는 중에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왔고 그렇게 찾아온 불안 발작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트너 변호사에게서 불쑥 호출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사와 한국의 IT 기업 간 대규모 M&A 프로젝트에 투입되라는 지시였습니다. 서울에 2주간 체류하면서 현지 자문을 맡아야 했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K-팝, 그리고 몇몇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부였고 그저 또 하나의 출장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또 하나의 출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예약 메일을 확인하며 짐을 챙기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번 서울 출장이 그저 피곤한 업무 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미팅 준비와 계약서 검토, 시간 차이로 인해 밀린 이메일 답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공항, 또 하나의 낯선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열어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체크인하면서도 제 손은 여전히 휴대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낯선 도시가 저에게 그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긴장된 회의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난 저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진 현기증과 두통, 그리고 차오르는 메스꺼움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다가왔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이런 건 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결국 호텔 밖으로 나섰다가 길 한복판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은 답답하고 간판은 모두 낯선 문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색 머리의 노부부 한 쌍이 우산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손짓과 번역 앱으로 제 상태를 확인하고는 근처 의원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아주 낯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진짜로 무언가를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한국 IT 기업 측과의 첫 공식 미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몸 상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라면 아픈 티를 내는 것 자체가 약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평소처럼 단정한 수트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김준호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준호 씨는 프린스턴 MBA 출신이라는 이력만큼이나 세련되고 논리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처음부터 굉장히 집중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복잡한 M&A 구조와 양국 법률 체계의 차이, 세부 조건 조율 등 긴장감 넘치는 논의가 이어졌고, 저 역시 미국 측 대표로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며 항불안제를 꺼내려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준호 씨도 봤던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네요. 혹시 회의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곳에서는 누구든 아파도 참아야 했고 회의는 무조건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뭔가가 울컥 올라오더니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아요. 어제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준호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일정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푹 쉬세요. 그날 저는 회의가 아닌 사람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먹먹해졌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처음으로 조금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준호 씨는 업무 외적으로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가볍게 점심을 먹으러 나간 자리에서 그는 저에게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처음으로 업무 외적인 이유로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한옥 사이를 거닐며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는 동안 저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엔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서의 소란스러움은 이상하게도 제게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 앞에서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평소 위장병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쉽게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떡볶이를 건네며 미소 짓는 노점상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입만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떡볶이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낯선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는데 그 말을 들은 준호 씨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걸 거예요. 한국 음식에는 정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젊은이들, 편의점에 들어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은 제게 문화적 충격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철저히 효율성과 성과 중심이었지만 한국의 업무 방식은 신뢰와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회의 전후로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들이 반복되자 점점 더 진정한 팀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의 결정적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중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국식 대응이라면 즉각 보고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번에는 준호 씨와 함께 고민하며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결과는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가진 성공에 대한 개념을 서서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완벽을 요구받던 제게 한국의 정서와 문화는 처음으로 결핍된 인간으로서의 저를 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누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해주는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일주일을 넘기자 저도 모르게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았던 호텔 도식 메뉴가 어느새 익숙해졌고, 회의가 없는 날에는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틈틈이 저에게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소소한 일상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일이 이제는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원들과 함께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예전에 치료받았던 치아의 레진이 떨어지는 바람에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다음 날 바로 치과 예약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치료비도 어마어마하기에 저는 그냥 참으며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을 눈치챈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처음엔 습관적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팀원들과 준호 씨 앞에서 결국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레진이 떨어져서요. 괜찮긴 한데 조금 아프네요. 그러자 준호 씨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근처 치과로 가시죠. 지금이면 문 열었을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이요? 여기서요? 예약도 안 했고 외국인이라 복잡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금방이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그와 함께 인근 치과로 향했습니다. 진료 접수부터 치료까지 걸린 시간은 채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치과 내부의 청결함과 최신 장비, 그리고 치과 의사와 간호사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긴장된 저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에서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환자로서의 존중을 느꼈습니다. 치료비 역시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몇백 달러는 좋게 나올 법한 비용이 여기서는 단 몇만 원으로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란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나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일상 속에서 체화된 정이라는 감정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혹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를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거리에서 모르는 시민이 우산을 같이 써주며 저를 길 건너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손짓과 미소 하나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 한국 측 법률팀에서 준비한 자료 중 하나가 미국 투자사 측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저라면 당장 보고서를 수정하고 상대방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와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왜 그런 표현이 사용됐는지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정안을 도출했고 오히려 미국 투자사 측에서는 유연한 조율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한 효율성과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출장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팀 회식을 가졌습니다.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돌리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지만 그 자리에선 제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겉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공감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자신 역시 일만을 위해 달리던 시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중요한 것들을 놓칠 뻔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삶은 성취만으로 채워지지 않죠. 그날 밤 한강변을 걷던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조용히 출렁이는 강물, 그리고 옆에서 걸어주는 준호 씨의 따뜻한 존재까지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2주간은 마치 한 편의 긴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다시 보스턴의 고급 아파트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여전히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로펌에서 보내온 승진 통보서와 다음 분기 프로젝트 리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도 더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스케줄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고 밤마다 스스로를 달래며 수면제를 삼키는 삶. 그것이 저의 일상이었고 또 제가 쌓아온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감동도 설렘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기억은 매일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강변에서 걷던 그 밤의 공기, 광장시장에서 마주친 따뜻한 미소들, 그리고 준호 씨와 나누었던 대화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을 떠나기 전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건넸던 그 말이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다면 우리 회사 법무팀에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인재는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의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만이 목적이었고 그 성공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공이 아닌 삶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3개월의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자격지심도 두려움도 남기지 않고 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기로 말입니다. 저는 로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부모님께 서울로의 이직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외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겠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겠다는 거니? 아버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의 딸도 어떤 타이틀도 아닌 소피아로서의 저를요. 성공이 더 이상 저를 채워주지 못해요. 저는 관계 속에서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몇 주 후 저는 짐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입국장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호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환영식보다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 삶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했고 문화의 세세한 차이도 체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와 회사 동료들, 그리고 이전에 느꼈던 서울의 정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저는 글로벌 계약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며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방문을 수락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울에서 제 일상과 직장,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주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아버지는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방식도 꽤 괜찮구나. 그날 저녁 준호 씨는 공식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로 화답하셨고 아버지도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완전히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벚꽃 아래를 거닐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성공이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과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저에게 성공이란 잘 사는 것이 아닌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일까요? 아니면 내면의 평온함과 인간적인 연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K 감동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